막 우리가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난 스펙의 소유자여서 들어가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만의 스토리를 잘 짜보시고 스스로를 자기 객관화할 때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가는 인사 담당자가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직률이 이제 점점 더 높아지고 주니어들도 굉장히 퇴사를 잦게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HR로 입사를 해서 지금은 교육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신입사원분들 그리고 경력사원분들이 처음 왔을 때 교육에서 가장 먼저 맞이해주는 인문교육 담당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회사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각종 온보딩 제도와 프로세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는 신규 리더들을 위한 교육 컨텐츠들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만들어서 이분들도 동일하게 처음 리더가 되신 분들이잖아요. 회사에 잘 적응하고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들 그리고 교육 컨텐츠의 지속적인 이분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그 경로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사 업무 같은 경우는 딱 직무로만 봤을 때는 엄청 높은 직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인사 직무 같은 경우는 인사로 입사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 다양한 직무에서 인사로 이동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학사 비율이 제일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병행을 했던지 아니면 이미 석사를 하셔서 들어오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율로 보자면 학사가 한 7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한 7대3 정도의 비율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 분장 자체에서의 차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선상의 레벨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레벨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업무를 분장 받았느냐의 차이일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대학원에서 계속 같은 소속 분야의 전문성을 위해서 계속 학습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확실히 그 정보의 풀이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접하는 정보도 많고 그리고 그 뎁스도 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배울 점들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거를 결국엔 실무에 적용하게 될 텐데 각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의 뎁스 있는 그 분야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에는 아웃풋으로도 이어지고 처음에 이제 고민을 하고 기획을 해 나가는 단계에서도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분들은 확실히 고민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본인을 넣은 거기도 하잖아요. 본인이 대학원에 갔다라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승진으로 본다면 이것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원을 졸업하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연차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같은 선상에 있더라도 아무래도 승진 대상에는 좀 먼저 빨리 오르겠죠, 연차적으로. 그리고 석사가 직접적으로 이 두 사람, 학사인 사람과 석사인 사람이 붙었을 때 석사가 승진한다 라는 개런티는 없습니다. 왜냐면 회사 안에서의 어떤 역량이 어떻게 평가받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성과를 냈는가, KPI를 다 달성했는가, 이걸로 사실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두 사람이 무조건 석사가 승리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둘 다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학위를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있습니다. 일단은 직무마다 이것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직무 안에서도 석사라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먼저 승진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점점 더 올라갈수록 승진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우리가 낮은 연차에서는 사실은 승진 심사가 그렇게 면밀하거나 어렵게 이루어지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점점 더 올라가서 부서장, 팀장의 레벨이 된다든지 아니면 임원을 꿈꿔야 하는 단계에서는 그 1, 2년 차이, 그 연차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인정받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계속해서 그 실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뎁스의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대학원에 꼭 진학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탐구하고 정보를 습득해서 본인의 실무를 끌어오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부분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저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마다 이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실제로 회사 내에서 선발이 돼서 본인이 대학원에 어플라이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제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지원받지 않고 혼자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어떤 경우든 간에 병행을 하려면 현업에서 실무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상사라든지 아니면 그 윗선까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이제 따낼 수 있다면 대학원
대학원에 대부분 가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려면 결국엔 그 회사에서도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고 인정받고 있는지도 중요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선발이 돼서 가야 한다고 하면 실제로 회사에서 판단하기로도 이분이 진학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페셜리티가 있어야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지금 제가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실무에서 더 많이 인정받고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전략적이진 않지만 더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거는 그 리더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전에 회사의 지침을 생각을 해보면 그 제도 내에서 이제 본인이 진학하고 유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점점 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제도를 지원받아서 이 사람이 유학을 가거나 내지 진학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엔 그 부분이 우리 회사 어떤 부분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의무 복무 기간도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그 사람이 그 정도의 스페셜리티를 더 가지게 됐을 때 이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인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지원해줬을 때 그 정도의 투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분들이 회사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직하지 않고 충분한 기간을 거쳤을 때 더 높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리더가 될 때 그런 부분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서 대학원에 가는 경우들은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무에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회사와 계약을 하고 일을 한다는 건 회사의 어떤 본인의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들을 활용해서 회사에 이제 유익을 줘야 된다라는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단계에서 어떤 시간을 고정적으로 할애해가지고 대학원에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로스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리더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조직마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선발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안 될 때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도 내가 어떤 사람들과 일하고 있는지, 어떤 리더와 함께 있는지가 그거에 따라서 갈라질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회사는 기본적으로 직급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관계적인 소통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입을 얘기할 때 어쩔 수 없이 나이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3년차, 5년차지만 아직 30대 초반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만약에 나보다 형이다 혹은 누나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직급과 나이, 이것이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렬돼 있지 않고 오히려 좀 이렇게 혼재된다고 했을 때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그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순서에 맞게 진급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풍문으로 다들 들으셨듯이 뭐 남자는 뭐 31, 2까지다, 뭐 여자는 20대 후반 안에서 쇼부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경우에 그 케이스들이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그런 경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확실히 들어오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점점 더 어려진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석사, 박사가 근데 꼭 필요한 직무들은 사실 나이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R&D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수 목적의 직무에서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나이가 꼭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직무에서 본인이 어플라이 할 때와, 그리고 또 R&D라든지 아니면 학위가 꼭 필요한 단계에서는 조금 차등을 두고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기본 정량적인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다 보게 되는 것 같고요. 특별히 요즘은 정말 그 직무 적합도, 그러니까 직무 핏이라고 하죠. 그거를 정말 중요하게 본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고 주변 제 동료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그 외에 회사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량적인 지표들에서 훨씬 우월한 스펙을, 그러니까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도 그분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붙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이유는 이 사람이 이 회사, 이 직무에 정말 기능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회사가 조금 더 고도화된 수준의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조언을 해드린다면 당연히 정량적인 지표가 우월한 사람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인정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점점 더 직무적 핏과 그리고 자기만의 스토리, 여러 가지 경험들 속에서 이 사람이 같이 우리랑 일하고 싶나? 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느낌을 주는 지원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직률이 이제 점점 더 높아지고 주니어들도 굉장히 퇴사를 잦게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랑 같이 오래 갈 수 있겠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량적 지표라고 하면 당연히 본인의 대학, 그리고 학점, 그리고 어학 성적, 그 다음에 각종 자격증, 아니면 직무와 관련된 활동들 정도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인턴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중고 신입들도 많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무의 경험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량적인 지표, 그리고 나서 그 태도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할지. 그런 부분은 일단 만약에 서류에 그런 태도를 녹인다고 하면 일단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회사 내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 사이사이에 어떻게 그 위기들을 극복하려고 했고 근성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느낌을 많이 글 자체에 녹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단순히 나열하는 식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기여를 했고 이런 어려움들에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근데 이제 뭔가 이게 굉장히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내지 뭐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실제로 회사에 들어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지가 이 스토리 안에 잘 녹아들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과하셔서 면접에 가셨다면 그런 에너지를 더 직접적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면접에서 보는 모습이 실제로 회사에서 보는 모습과 완전 일치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을 봐오신 그런 선배님들 그리고 임원분들이 사람을 볼 때는 각자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관점 안에서 뭐 이 사람은 1초만 봐도 알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 충분히 30분,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태도들을 살짝 엿볼 수 있듯이 우리가 본격적인 사실 뭐랄까 소개팅을 하는 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심히 관찰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고민하는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다. 아무래도 직무 경험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누구나 알아줄 만한 학교는 아니지만 누구나 알아줄 만한 곳에서 일을 했어요. 알아줄 만한 직무적인 성과를 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들과도 붙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학교 간의 어떤 격차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노력 안에서 성취를 했던 부분의 타이틀은 쉽게 사라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게 사라지는 게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다만 그것을 본인이 그 시기를 뛰어넘고 나서도 본인만의 무기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라든지 성과를 만들어냈던 경험이 요즘은 오히려 더 선호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우리 회사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다른 조직에 있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점점 더 검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채용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들을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제 서류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각 회사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서류들을 그냥 당연히 읽지도 않고 폐기하냐? 또 그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서류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는 하지만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라는 개념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바에 대한 어떤 기준, 정량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부합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열이 될지 정도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정량적인 지표를 먼저 검토한 후에 정상적인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게 되는 그 프로세스는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 스펙이라는 생각을 만약에 해본다면 사실 타이밍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어디에 지원했는데 그 지원한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생기면서 단순히 그들끼리 경쟁해서 이 안에서 우리가 TO만큼 무조건 합격자가 나온다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검토했는데 너무 적절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그 직무에서 안 뽑는 경우들도 있고요. 하지만 적정 스펙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어느 정도 전공이 부합하는지 그 직무와 그리고 학점도 있겠죠. 학점은 우리가 학교 생활의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학점이 예를 들어서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냐?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부분으로 상승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상적인 이력서를 하나 만들어 본다면 우리 회사 이 직무에서 요구하는 분야에 전공을 했다.
그리고 B 플러스 3점 중반대 이상의 학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자격증을 한두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분야에 대한 학내외 경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턴을 했다든지 아니면 학교 안에서 그 분야와 관련된 연구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출해내는 경험이 있다 정도면 전 충분히 대기업에도 다 지원할 수 있는 스펙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들어옵니다. 막 우리가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난 스펙의 소유자여서 들어가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만의 스토리를 잘 짜보시고 스스로를 자기 객관화할 때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가는 인사 담당자가 하거든요. 내가 평가해서 스스로의 기회를 제한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눈이 높은 경우들도 있지만 너무 눈이 낮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나 지원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별로라고 해서 내가 평가받을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하는 직무가 인사팀인 거죠. 일단 제 기준상 저의 입장에서 같이 실무를 하고 싶은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서 후자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 속에서 이 사람의 태도를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앞에 말씀해 주신 분도 너무 우수한 인재입니다. 사실 그분은 어디에든 붙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제가 같이 일해볼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후자를 뽑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직무 경험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학술적인 활동들만 해왔다라고 했을 때 당장 일한다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후자가 끌립니다. 실제로 취업 시장이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 이유는 일단 지표들이 보여줍니다. 현재 2025년 상반기 기준 코로나 시즌 때보다 더 채용의 TU가 적은 게 팩트고요. 통계적인 자료들을 봤을 때. 그리고 회사에 어떤 지원하는 사람들의 어떤 유형들을 봤을 때도 하나하나 큼지막한 어떤 대기업 공채들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그리고 지원하는 사람들의 스펙도 굉장히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들립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예전 같았으면 자리가 많았을 때 여러 곳으로 분산될 수 있던 사람들이 다 중요 어느 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점점 더 채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라는 얘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리는 없는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까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논리일 것 같고, 절대적인 자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안에 있는 어떤 여러 산업들이 대부분 지금 호황기라기보다는 버텨야 하거나 국제 정세도 굉장히 불안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여기 안에서 가능하면 긴축해서 우리가 이 위기들을 버텨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적 구조를 넓게 가져가서 뭔가 노무비를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자면요, 사실 어느 부분이나 절대적인 기준은 없겠죠. 왜냐면 지방대 출신이지만 역량을 인증할 수 있고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 당연히 그 쟁쟁한 경쟁자들을 뚫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현실적인 고민으로는 서울권에 있는 예를 들어서 더 탑5 대기업이다 하면은 뭐 문과 계열로 지방대가 처음부터 뚫기는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나 스스로의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대기업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쌓아서 경력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말라, 뭐 기회조차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스카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유수 대학들 출신에 있는 너무 경쟁이 쟁쟁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자리는 너무 없고요, TU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3분의 2는 회사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회사는 저한테 요즘 가장 큰 고민과 동시에 의미를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일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취직하기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억이 있으면 내가 일을 왜 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일터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나가는 게 요즘에 저한테 가장 큰 의미와 고통을 줍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정말 저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직무 전문가가 되는 걸 넘어서서
조직 생활을 해본다는 것은 정말 개인에게 큰 가치를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지. 우리가 그동안 학창시절을 지나오면서 상당히 제한적인 관계들을 형성하면서 살아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랑 관계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저희한테 있잖아요. 하지만 회사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만 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나를 평가하거나 나에게 지시하는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성격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경험, 창출해내는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도 어려움들을 다뤄나가면서 부딪혀보는 경험을 지금 3년 정도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자원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또 헤쳐나갈 수 있었구나 라는 삶의 스토리도 많이 얻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의미와 고통이 공존하는,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직장은. 일단 오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단 제 생각은 우리 회사의 생각과는 무관합니다. 우리 회사의 정책과는 무관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결국엔 저희가 함께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사실 취업과 대학원, 그리고 본인의 진로, 어떻게 사는 게 나답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취업이 끝도 아니고 대학원 진학도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나답게 살아갈 것인지,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따뜻한 시선을 스스로에게 주시기를, 그런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으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을 할 겁니다. 제가 여기에 또 어떤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여정도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